안녕하십니까, 이범준입니다. 네, 3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특정 상권의 수요를 추정하려면 경쟁자 분석도 실시해야 합니다. 가장 용이하게 경쟁자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점포는 경쟁자 분석이란 말에 밑줄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쟁자 분석. 예, 경쟁자 분석에다 밑줄을 좀 부탁드리고요. 요 이제 경쟁자 분석은 흔히 말해서 한두 명만 분석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만약에 돈가스 집을 오픈하려고 해요. 돈가스 집을 오픈하려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돈가스를 정말이지 다 먹어봐야 될 정도로 많은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가 많이 필요해요? 표본. 네,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 표본이 필요. 그럼 요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시면은 표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표준 견본, 샘플입니다.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5번이죠. 전국에 걸쳐 수많은 점포를 개설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은요, 제가 경쟁자 분석을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왜냐? 많이 분석할 수 있으니까. 다만 많이 분석할 수 없는 거는 좋은 방법으로 경쟁자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1번에 보시면 상품 구색이 독특한 전국에 많이 없겠죠? 2번입니다. 희귀한 수입 애완동물 판매하는데요. 정말 얼마 없겠죠? 3번도 디자이너 브랜드 패션을 판매하는데요. 디자이너의 브랜드라면은 거의 독보적이겠죠, 디자인이. 4번에 지역 거점 도시의 도심에 기업한 프랑스 요리 전문 식당. 거점 도시라는 거는 지역의 거점 도시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경기도라면은 경기도의 제일 큰 도시. 경상북도라면은 경상남도라면은 각각 지역의 제일 큰 도시를 말하는 거죠. 강원도라면 춘천 이런 도시처럼 원주. 당연히 그걸 떠나서 프랑스 요리집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프랑스 요리? 예. 정답은 5번입니다. 37번입니다. 동일 업종의 선매품 소매점포들이 서로 인접하여 입지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것은 선매품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선매품이 뭔지를 좀 보고 가면 좋겠는데, 선매품이라는 거는 좀 적어주세요. 선매품. 네. 선매품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 그래서 말을 줄여서 무슨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매품 이런 거 선매품. 그러니까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맞습니다. 고가격 제품입니다. 고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할 때 많이 관여를 하고 많이 개입을 해요.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고관여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들을 고관여 제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인접하여 입지하는 경향. 아시겠지만요, 결국은 이런 선뜻 구매하기 힘든 좀 많은 비교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파는 선매품 어떤 그 점포들이 많이 입지해 있다는 것은 꾸준히 사람들을 오랫동안 끌어모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듯이 누적되듯이. 정답은요 3번 누적 흡입력의 원칙입니다.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중심지 이론은 또 크리스탈러였죠. 경쟁 회피성이라는 건 경쟁을 피하려고 아울렛이죠. 4번은 아울렛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요. 4번에 아울렛. 아울렛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소매 중력 이론. 1번의 소매 중력 이론에다가 1번에다가요. 레일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레일리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끝. 나머지는 없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로 나온다고 그때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볍게만 적어주시고요. 처음부터 많이 가져가시면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네.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정리를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38번입니다. 점포의 경쟁 상황을 분석할 때 경쟁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대도시의 상권을 도심 밑줄입니다. 도심 1번, 부도심 2번.
지역 중심 3번, 지구 중심 4번.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점점 큰 개념이 도심에서 부도심, 부도심에서 뭐 지역에서 뭐 지구, 이렇게 점점점 좁아 내려갈 수 있겠죠. 분류하고 각 수준별 수준간 경쟁 관계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잘 보시면 이렇게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높은 사람부터 말단 상황까지를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위계라고 해요. 위계.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잘 돼 있다. 위계 질서. 그러면 이렇게 도심, 부도심, 지역, 지구로 구분하는 거는 위계별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조건 도심, 부도심, 지역, 지구 나오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위계별 찍어주시면 됩니다. 끝! 이 키워드입니다. 넘어가실게요. 39번입니다. 구매력 지수가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구매력 지수. 어느 지역의 대체적인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매력 지수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매력 지수, BPI 지수를 구할 때 문제 나옵니다. 필요한 구성 요소들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공식에서 밑줄입니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는 변수. 가중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마나 가중할지 그 수치를 곱해주는 거라서 흔히 말해서 그냥 고정된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우리 문제는 지금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구매력 지수를 구하는 거죠. 구매력 지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당연히 인구가 필요하고요. 인구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만들어내는 매출액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소득. 이 인구가 가지는 소득이 중요합니다. 즉, 이 세 개의 데이터에 각각 가중치가 부여가 됩니다. 가중치가 부여가 되는데 가중치는 가중이니까 곱하기 개념이에요. 곱하기 개념입니다. 가중치 인구에다가 0.2가 부여되고요. 매출액은 0.3이 부과됩니다. 0.2 더하기 0.3이 얼마죠? 그렇죠. 0.5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거를 다 구한 것들을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구매력 지수, BP, 바잉 파워, 이게 인덱스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어떤 가중치가 가장 높아요? 0.5. 즉 어떤 거에 대해서? 소득비에 대해서 나온 거. 정답은요? 2번 소득 관련 변수가 가장 높은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 요거는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0.2, 0.4 그리고 0.5는 됐고 인구, 매출액, 소득비 한두 번 작성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라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게 맞겠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0번입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 고객의 분포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점포가 가까울수록 고객의 밀도가 높고, 그러니까 가까운 점포일수록 인구가 몰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포로부터 멀어질수록 고객의 밀도가 낮아진대요.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는 단어는 잘 보세요, 여러분. 거리 기준으로 가까움, 그 다음에 멀어진다. 즉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하냐면 거리라는 건 점점 가까운 게, 그러니까 출발 시점 기준으로 점점 거리라는 건 멀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멀어진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멀어지는 것 기준으로 고객이 줄어요, 늘어요? 고객의 밀도가 줄어들어요. 즉 고객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고객의 밀도 낮아집니다. 얘를 뭐라 그래요? 감소. 그럼 뭐에 비해서? 거리에 비례해서 고객은요 감소한다. 거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객은 감소하게 되는 건데 비례관계, 반비례관계요? 반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비례관계. 네. 반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번 거리 감소 효과가 맞는 거겠죠. 무조건 반비례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고요. 가볍게 많이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41번 보겠습니다. 상권 분석에서 기술적 조사 방법인 유추법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유추법에다가 별표입니다. 말 똑같아요.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할 것이다. 맞습니다. 유추법에 적어보세요. 애플바움. 네. 유추법에다가 적어주세요. 유추법에다가요. 키워드 애플바움. 애플바움이라는 학자가 만드신 거예요. 애플바움. 네. 네, 애플바움. 근데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보아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요거는 뭐 정해질 룰이니까 바로 가볼게요. 정해질 룰인데 유추법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진행 과정이에요. 진행 과정. 유추법 진행 과정이죠. 당연히 요 진행 과정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진행 과정. 네. 1번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1번은 뭐가 되는 거 당연히 입지 조건을 파악하는 거. 입지 조건을 당연히 파악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입지 조건이 파악이 됐으면은 기존 유사 점포를 파악해야 됩니다. 기존 유사 점포를 파악하는 겁니다. 기존 유사 점포 선정. 기존 유사 점포를 선정을 했으면은 뭐 우리 문제로 치면 마 그리고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유사 점포를 기준으로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소규모 지역으로요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분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점포를 이제 상권 쪼갠다는 겁니다. 예, 쪼갠다는 겁니다. 어떤 그 다가 되는 거죠. 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쪼개진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그러면 말 그대로 분류된 지역, 각 지역을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분류된 각 지역 매출액 추정.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마지막 이게 바로 이제 가가 되겠죠. 가. 마지막에 이제 뭐가 되죠? 라.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찌됐건 가장 마지막엔 총이 들어가요. 총. 네, 5번에는 총 매출액, 예상 총 매출액 추정. 네. 예상 총 매출액 추정. 예상 총 매출액 추정.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준 있는 거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 주시고요. 네, 문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42번 보겠습니다. 42번도 유추법의 또 하나입니다. 같이 보시면 점포의 입지 결정이나 소매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상권 분석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CST 맵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것은 일단 CST 맵, 커스터머 스파링 테크니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CST 맵법이라고 해요. CST 맵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유추법의 일종이고요. 먼저 얘가 뭔지를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의 주거지를 파악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두 번째, 파악된 주거지를 기준인 거예요. 파악된 주거지 중심으로 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권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밀집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에다가 어떤 새로운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딱 두 줄로만 정리하실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 나오겠죠? 정답은요. 1번에 점포의 물리적 조건 파악. 점포의 물리적 조건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객들의 주거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고객의 주거지를 파악한다는 게 포인트겠죠. 점포의 물리적인 조건을 파악한다는 것은 CST 맵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점표법, 이게 바로 고객 점표라는 것은 지도상, 맵이라는 지도상에다가 고객의 주거지를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고객의 주거지를요, 이 고객의 주거지를 지도상 점으로 점 표시해요. 그래서 고객 점표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3번에 고객 특성 맞고요. 4번에 유추법 맞고요. 상권 잠식 파악. 상권 잠식이라는 거는 상권이 지금 잠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정답은 1번 틀렸고요. 43번 보겠습니다. 상권 분석이 실행되는 경우는 신규 점포 개설과 기존 점포 관리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권을 분석하는데요. 신규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상권을 조사할 수가 있고 기존의 점포가 있는 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될까라고 해서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걸 또 정리해 보면은 상권 분석이라는 큰 틀이에요. 지금 상권 분석이라는 큰 틀인데 상권 분석은 두 개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신규 점포 분석과 기존 점포 분석이겠죠. 신규 점포 분석이 있을 거고요. 기존 점포 분석이 있을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신규와 기존 중에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문제가. 정답은 1번입니다. 볼게요. 상권 내의 소비자 특성 밑줄, 경쟁 상황 밑줄입니다. 소비자의 특성, 경쟁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내가 저 소비자를 잡으려면 반대로 또 내가 저 경쟁자를 또 같은 다른 의미로 잡으려면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어떻게 합체된 믹스된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할 때는 신규 점포에 맞는 겁니다. 아니 그 너무 추상적이라고요? 그럼 2번, 3번, 4번, 5번이 왜 기존 점포 관리에 따라서 상권 분석하는 건지 볼게요. 2번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포를 포기하고 점포의 이전 여부 분석. 즉 기존 점포라는 건 제가 지금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점포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석이 됩니다. 점포 보유 상태에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규 점포는 점포가 없는 상태, 기존 점포는 점포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분할까? 3번입니다. 점포의 경영 성과가 좋아 점포 면적을 확장하여 매출 확대를 도모. 즉 기존의 점포가 상황이 좋아서 어떻게 더 확장할까? 4번도요. 점포 주변, 지금 가지고 있는 점포 주변에 인구 구성에 변화하여 즉 역세권이 돼서 역으로 환승역이 생기는 바람에 인구가 유입된다던가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온다던가 학교가 들어온다던가 어떤 사무단지, 공장단지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인구 구성. 하지만 그 다음에 5번에 상권 내에서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여 폐점력으로 분석한다. 여러분 폐점도요. 점포를 가진 사람만이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5번도 그래서 기존 점포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기존 점포 상권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요. 좋습니다. 44번입니다. 요것도 한번 좀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44번에 지역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한번 끊을게요. 성장 가능성이 높다. 지역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대요. 그 다음에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해요. 한번 끊을게요.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매출 쟁탈을 위한 적극적인 판매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은 정답은 3번입니다. IRS와 MEP가 나왔는데요. IRS 소매포화 지수라고 합니다. 소매포화 지수.
소매 포화 지수는 높다. 일단은 이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자 보세요. 소매 포화 지수는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욕구예요. 소비자 구매 욕구. 그러니까 높다, 낮다라고 볼게요. 그 높은 거, 낮은 거, 즉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 많다, 소비자 적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매 포화 지수가 높다는 건 관광지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방문하고 정말 많이 돈을 쓰러 오는 거고요. 소매 포화 지수가 낮다? 아무리 관광지라도 코로나 터지면 소비자들이 방문하지 않죠.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죠. 그럼 소매 포화 지수가 높았다가도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MEP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 MEP 플레임은 필요가 없고요.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 이건 뭘까요?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라는 건요. 시장 점포 개설 기회예요. 점포 개설 기회. 점포 개설 기회라고 해석하실게요. 점포 개설 기회. 즉 무슨 말이냐?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매우 높아요. 그러면 점포 개설 기회가 많다, 적다.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 시장의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말 앞으로 계속 발전된 시장이에요. 그럼 누구나 점포를 개설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이미 점포 들어올 거 다 들어왔고 더 이상 들어와봤자 제 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낮다라고 보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 성장 가능성이 높대요. 성장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점포를 개설할 기회가 많겠죠? 많다. 이것도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낮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뭐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지수를 물어봤으니까. 네.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그러니까 지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그렇죠. 높다라는 거예요. MEP 높다. 그 다음에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여러분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는 현재 방문하는 소비자들, 관광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가게가 10개밖에 없는데 10,000명이 방문해요. 뭔 경쟁을 해요. 있는 10,000명도 받아들이기 벅차 죽겠는데 호객행위 안 합니다. 하지만 점포가 10개가 있는데 5명 방문해요. 그럼 호객행위 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겠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적은 인원이니까 우리 쪽을 끌어들이려고요. 그러니까 가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이 몰린다면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도 손님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 일정 가게들을 다 방문해서 포화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빈 가게로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소비자가 많다는 거 적다는 거요? 소비 적다는 거죠. IRS가 적고요, MEP가 높고요. 정답은요, IRS는 낮지만 MEP가 높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의외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의외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정말 잘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45번 보겠습니다. 자가용차를 소유한 소비자의 증가 추세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가용이 증가하는 건 자가주택이 아니라 자가용 승용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일명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한 대뿐만 아니라 혼자 두세 대를 보유하시는 분도 많죠. 이런 것들 도대체 우리 물류, 유통, 상권에 무슨 영향을 하냐.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차를 끌고 마트에 가세요. 자차를 끌고 마트에 가셔서 장을 다 본 다음에 배달시키세요? 아니면 여러분 차에 싣고 오세요? 만약에 배달시킬 목적이었으면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이 택시 타거나 걸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차를 끌고 갔다라는 거는 물건을 직접 여러분 차에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가 곧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내용 보시면 답은 3번입니다.
소비자의 지리적 이동거리가 확대되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소비자가 감당하는 물류의 기능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소비자가 감당하는 물류의 기능이 증가합니다. 자차 트렁크에다가 물건 싣고 가니까 소비자가 스스로 물류 활동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한번 1, 2, 4, 5번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옳은 지문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건 분석 다 보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통 마케팅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